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이 된 엄마이자 할머니입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이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 버겁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싶은 날도 있었지만 그런 순간마다 제 손을 붙잡아 준 건 하나뿐인 제 딸이었습니다. 세상이 잔인할 때마다 어떻게 딸과 제가 거기에 지지 않고 미움과 상처를 지나 여기까지 온 건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 두 분이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사람들 사이에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저를 보면서 불쌍하다, 앞길이 깜깜하다 그렇게만 말했지. 누구 하나 저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로 제 거처를 서로 미루기 바빴어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땐 다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으니 집에 군 식구 하나 생기는 게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 엄마의 막내 동생이었던 이모가 나섰어요. 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어른들 사이를 뚫고 나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다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그렇지 8살도 안 된 애 앞에서 무슨 말들을 그렇게 해요? 어려도 다 알아요. 느낄 건 다 느낀다고요. 미영이 내가 데려갈 테니까 걱정 마요. 미영아, 이모랑 가자. 집에 가서 옷 챙겨서 이모네로 가자. 이모, 그래도 돼요? 그래, 이모가 책임질게. 내가 아무리 못 살아도 너 굶기진 않아. 가자. 그날, 저는 작고 낡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을 꾸겨 넣고 인천에 있는 이모네로 갔습니다. 호기롭게 저를 데려왔지만 이모의 집도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이모부는 별말 하진 않았지만 표정만 봐도 저를 반기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게다가 이모네는 이미 저보다 어린 사촌 동생이 둘이나 있었어요. 일단 따라오긴 했지만 눈치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좁은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 이모는 말했습니다. 미영아, 오늘부터 여기가 네 집이야. 풍족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같이 잘 살아보자.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하고. 네, 감사합니다, 이모. 저도 많이 도울게요. 에휴, 딱한 것. 이렇게 어린 너를 두고 우리 언니는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그날 이후 저는 사촌 동생들과 같은 방을 쓰며 지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동생들 밥도 챙기고 설거지하고 청소도 했어요. 이모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어야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제가 18살이 되던 해 우연히 이모와 이모부가 하는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밤이 늦었고 저는 방에서 숙제하다가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 안방에서 이모부가 답답하다는 듯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미영이 데리고 있어야 해? 이제 미영이도 다 컸는데 독립할 때도 되지 않았어? 여보, 소리 낮춰. 애가 듣겠어. 그리고 그 얘기는 전에 다 끝난 거 아니야? 미영이 20살까진 우리가 보살피자고 했었잖아. 아, 그랬는데 당신도 우리 사정 알잖아. 이제 우리 애들도 고등학교 들어가면 지금보다 돈이 2배로 들어갈 건데 그거 감당돼? 미안한데 이제 내보내자. 이 정도 키워줬으면 우리도 할 만큼 했어. 아무도 당신 욕 안 할 거야. 거기까지 듣게 된 저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 쓴 채로 숨죽여 울었습니다. 아무리 같이 살고 있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객식구였고 그 사실이 또렷이 와닿았죠. 하지만 이모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어려운 형편에도 10년 가까이 저를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이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모,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미영아, 무슨 얘긴데? 이모, 저 이제 혼자 살아보려고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며칠 전에 우연히 이모랑 이모부가 하시는 말씀 들었어요. 근데 이모부가 맞는 말 하셨어요. 저도 이제 어른이잖아요. 이모도 힘든데 제가 더 얹혀 있으면 안 되죠.
이모는 잠시 아무 말이 없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미안하다. 너한테 그런 말이 들리게 해서 미안해. 그렇다고 너를 내쫓을 마음은 없었어. 다만 형편이. 알아요, 이모. 이모는 저한테 부모님 같았어요. 그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갈 데는 있어? 알아본 거야? 아직 없어요. 그래도 금방 알아볼게요. 숙식되는 일자리라도 찾아보면 되죠. 그날 밤 이모는 제가 자는 줄 알았는지 조용히 방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문틈을 타고 들어왔고 저도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그 후로 저는 정말로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이왕이면 손기술 하나쯤은 있어야 굶지 않을 것 같아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쪽으로 알아봤습니다. 마침 담임 선생님이 제 얘기를 듣고 아는 분이 운영하는 미용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직원이 한 명 필요하다고 했대요. 며칠 뒤 미용실 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가자 이모 또래쯤 되어 보이는 분이 맞아주셨습니다. 미영이라고 했지? 대충 이야기는 들었다. 근데 우리 가게는 숙식을 하던 곳이 아니라서 저기 가게 한쪽에서 자야 하는데 괜찮겠어? 네, 잘 수 있는 데만 있으면 돼요. 그래, 어린데도 용감하네. 배우면서 일할 수 있으면 출근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저는 19살이 되던 해 이모네 집을 나왔습니다. 처음 그 집에 들어갈 때처럼 낡은 가방 하나 들고 말이죠. 이제 진짜 혼자라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혼자가 된 날부터 저는 미용실에서 먹고 자면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따로 학원이 있는 게 아니라서 사장님에게 배우는 게 전부였죠. 처음에는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위 잡는 법부터 손님 응대하는 법까지 모든 게 서툴렀죠. 그래도 사장님은 늘 다정했습니다. 제가 실수라도 하면 꾸짖는 대신 누구나 다 처음은 그런 거라며 웃어 넘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장님은 제가 혼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걸 잘 알기에 손수 만든 반찬으로 가게에 있는 냉장고를 가득 채워주셨어요. 미영아, 밑반찬 넣어둘 테니까 쉬는 날 굶지 말고 밥 먹어. 혼자 있는데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야지. 사장님, 이렇게까지 안 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네 나이였을 때는 먹고 돌아서기만 해도 배고프더라. 그리고 미용일이 여간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니. 먹어야 힘이 나지. 1년 넘게 일하면서 저희 둘 사이는 많이 가까워졌고, 그러다 보니 사장님도 젊은 시절 쉽지 않은 삶을 살아오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혼한 지 3년도 안 되어 남편을 잃었고, 하나뿐인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미용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은 저보다 3살이 많았는데, 지금은 군대에 가 있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사장님이 평소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제가 수건을 개다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좋은 일? 있지. 드디어 우리 아들이 제대를 하거든. 이틀 뒤에 나와. 정말요? 축하드려요. 사장님도 이제 좀 덜 외롭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날을 기다렸는지 몰라. 사장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점심 무렵 미용실 문이 열리더니 군복 차림의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해사한 얼굴에 또렷한 눈매, 그리고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꽤 단정했어요. 그는 크게 외쳤습니다. 충성! 병장 김정현, 제대를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엄마, 저 왔어요. 세상에 우리 아들, 이리 와 안아보자. 엄마, 그동안 잘 지내셨죠? 건강은요? 괜찮아. 어디 우리 아들 얼굴 좀 보자.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고 훌쩍이는 모습을 보자 저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사장님은 아들에게 저를 소개시켜 주셨고, 그날 미용실 문을 평소보다 훨씬 일찍 닫았어요. 퇴근 준비를 하시던 사장님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영아, 오늘은 우리랑 같이 가자. 내가 우리 정연이 제대 기념으로 음식을 많이 했거든. 에이, 아니에요, 사장님. 두 분 오랜만에 만나신 건데 모자끼리 드세요. 괜찮아. 이렇게 좋은 날 사람이 많을수록 좋잖아. 가자, 응? 저는 사장님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은 오래된 살림살이들로 가득했지만 어쩐지 정겨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사장님이 정성스레 만든 잡채며 갈비찜, 생선구이에 된장찌개까지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아들은 조용히 옆에 서서 부엌 일을 거들었는데 그런 모습이 참 다정하게 느껴졌어요. 제게는 없는 가족이라는 게 저런 모습인 건가 싶었습니다. 그날 식사를 하면서 그와는 처음으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한테 미영 씨 이야기는 가끔 들었어요. 나이도 어린데 착하고 성실하고 똑똑하다고 엄마가 칭찬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옆에서 저희 엄마도 많이 도와주셨다면서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한 것도 별로 없는데요. 엄마가 외로움을 타는 성격이라 걱정 많이 했었는데 제가 군대가 있는 동안 미영 씨가 곁에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사장님의 아들은 종종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저녁에 들러서 가게 청소를 대신 해주기도 했고 무거운 물건을 옮길 일이 있으면 말없이 대신 들어주기도 했죠. 그리고 저는 그에게 점점 마음이 갔습니다. 하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이런 마음이 사장님 눈에라도 띄면 민폐일 것 같았거든요. 정현 씨는 제대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회사에 취직했고 자연스럽게 미용실에 오는 날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참 허전했어요. 그래도 어쩌다 가끔 퇴근하면서 미용실에 들리지는 않을까 기대했지만 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쯤 저는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하루는 사장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이제 자격증도 땄잖아. 기술도 손에 익었고 여기보다 더 큰 미용실 취직하는 건 어떠니? 미영이 너는 성실하고 손도 빨라서 어디서든 잘할 거야. 사장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 여기서 계속 일하면 안 돼요? 저는 여기에 있으면 편해요. 사장님도 너무 좋고. 미영아, 말은 고맙지만 내가 네 앞길 막는 것 같아서 그러지. 월급도 많이 못 주고. 앞길을 막는다니요. 사장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 아직은 여기서 더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말씀 마세요. 아셨죠? 그래, 알았다. 그래도 언제든지 더 좋은 데 가고 싶으면 부담 갖지 말고 말해라. 나는 진짜 괜찮으니까. 평소와 다름없는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거의 끊기고 이제 문 닫을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잡았습니다. 사장님, 왜 그러세요? 아, 괜찮아. 잠깐 어지러워서. 하지만 잠시 후 사장님은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이내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는 급히 택시를 불러 사장님을 부축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단은 과로와 고혈압이었습니다. 이제는 사장님도 나이가 있는데 너무 일을 오래 하신 탓이었죠. 몇 시간 뒤 소식을 전해들은 사장님의 아들이 급하게 병원으로 뛰어왔습니다. 미영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왜 쓰러져요? 정현 씨 오셨어요? 사장님이 몸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어디가 크게 아프신 건 아니라서 수액 다 맞고 가보면 된대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미영 씨, 고마워요. 엄마 옆에 미영 씨마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이후 저희 셋은 더 끈끈한 사이가 됐습니다. 정현 씨도 틈나는 대로 와서 미용실 마감을 돕고 사장님을 챙겼죠. 그렇게 자주 보게 되면서 그를 향한 제 마음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님이 뜸한 틈을 타서 가게 안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사장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아들 어때? 네? 정현 씨요? 아니, 왜 갑자기? 저는 사장님에게 정현 씨를 좋아하는 마음을 들킨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저와 달리 사장님은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두 사람이 잘 어울려서 그러는데 미영이 너 괜찮으면 쉬는 날 젊은 사람들끼리 밖에 나가서 밥이라도 먹어봐. 둘 다 이렇게 좋은 나이에 맨날 일만 하는 게 아까워서 그래. 아까워서. 네? 저랑 정현 씨 둘이서만요? 사장님도 같이 가시면 몰라도. 그리고 정현 씨가 저랑 간다고 하겠어요? 정현이도 좋아할걸? 미영아, 내가 말해둘 테니까 둘이서 재밌게 놀다 와. 사장님의 바람대로 저희는 따로 만나게 되었고 마음이 통해서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저희는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가장 기뻐한 건 당연히 사장님이었어요. 미영아, 고맙다. 착하고 성실한 너 보면서 우리 정연이 짝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 싶었거든. 사장님, 근데 저로 괜찮으시겠어요? 정연 씨에 비하면 저는 너무 모자란 사람이잖아요. 네가 뭐가 모자라.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면 내가 고맙지. 정연이도 복 받은 거고. 그리고 미영아, 이제부터는 사장님 말고 어머니라고 불러라. 알겠지?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며느리 될게요. 정현 씨와 결혼 후 시어머니는 미용실을 제게 물려주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일도 많이 하셨고 미용 약품 때문인지 눈도 많이 안 좋아지셨던 어머니는 일을 그만두셨을 때부터 건강도 급격하게 악화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2년 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였지만 제게는 친정엄마 같았던 분이 돌아가시자 저는 남편 못지않게 슬픔이 컸고 오래갔습니다.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어서도 저는 여전히 어머니가 그리웠어요. 여보, 오는 길에 붕어빵이 있길래 사왔어. 이거 같이 먹자. 어머니도 붕어빵 참 좋아하셨는데. 그랬지. 겨울마다 내가 자주 사다 드렸는데. 그래서 당신도 붕어빵 좋아하게 됐잖아. 따뜻할 때 먹어봐. 남편이 사온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먹으려는 순간 저는 갑자기 냄새가 맡기 싫어졌고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얼핏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임신을 한 것 같았죠. 그래서 다음날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아이가 생긴 걸 알게 됐습니다. 마치 먼저 떠난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선물 같아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다음 해 예쁜 딸 지연이가 태어났고 저희 세 식구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예전부터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딸이 좀 크고 나면 시작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자신 있다면서 회사를 그만두었죠. 그리고 퇴직금을 털어서 조그만 상사를 개업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하지만 점점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가장 큰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외상값이 쌓이며 회사는 기울기 시작했어요. 딸 지연이가 4살 되던 해 남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잠은 사무실 소파에서 겨우 한두 시간씩 자는 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남편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남편이 떠난 날 아직 유치원에도 가지 않은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병원 복도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남은 건 어린 딸과 산더미 같은 빚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유지하려고 이리저리 끌어다 쓴 돈이었죠.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채권자들이 찾아왔고 하루하루 버텨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겨우 지킨 미용실에서 일하는 것뿐이었죠. 몸도 마음도 한계였지만 딸아이의 얼굴만 보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딸을 키우고 정신없이 일해서 빚을 갚다 보니
세월은 어느새 15년이 흘러 있었습니다. 그쯤 되니 빚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죠. 그리고 딸 지연이는 잘 자라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제가 하는 일을 보고 자라서인지 자신도 이 일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울컥했죠. 너무 힘들게 살아온 세월이라 이 일을 마냥 권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딸은 저보다 더 편하고 좋은 직업을 갖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미 자신의 진로를 정한 듯 했어요. 저는 결국 딸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연이는 전문대 미용과에 입학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격증도 여러 개 땄습니다.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까지 했죠. 그런 딸이 대견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생활비도 조금씩 보태주었어요. 엄마, 이거 받아.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나도 이제 생활비 보탤게. 지연아, 이런 거 안 줘도 괜찮아. 너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돈 쓸 일 많을 텐데 이렇게 주면 어떡해? 다시 가져가. 아니야. 나 미용실에서 밥도 다 챙겨줘서 사 먹을 일도 없어. 차비밖에 안 되니까 이거 엄마가 알아서 써. 하지만 저는 지연이가 준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딸이 건네준 돈은 전부 통장에 차곡차곡 저축했습니다.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 지연이가 결혼할 때 주려고 말이죠. 살림은 여전히 빠듯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든든했습니다. 딸이 다니던 곳은 꽤 유명한 피부관리 샵이었습니다. 딸은 거기서 일을 배우고 돈을 모아서 나중에는 직접 샵을 차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제 딸이지만 지연이는 야무지고 똑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성실했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샵을 차리겠다는 목표도 분명했어요. 처음에는 허무맹랑한 말 같았지만 딸은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종일 일하고 밤에는 피부 관리에 관한 자격증 공부를 했죠. 모은 돈도 함부로 쓰지 않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더니 5년이 지나자 마침내 동네 상가 2층 작은 공간에 자신만의 샵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뜸했지만 예전에 고객이었던 사람들이 찾아주었고 점점 입소문이 났죠. 그리고 또 한 번 5년쯤 지나자 딸의 가게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약이 밀려서 주말에도 쉴 틈이 없을 정도로요. 그리고 그 무렵 딸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미용실 그만두면 안 돼? 엄마 눈도 안 좋고 손목도 아프다면서. 지연아, 엄마 아직은 괜찮다. 그리고 그만두면 뭐 할 거야? 나가서 사람들 머리 만지고 사는 이야기 듣는 게 내 낙이야. 나는 엄마 걱정돼서 그러지. 지금까지 일만 했잖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벌고 생활비도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미용실 그만두면 안 돼? 그래도 일하고 싶으면 미용실은 정리하고 우리 가게 가끔 와서 도와줘. 지연이의 설득에 저는 미용실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부터 오랜 시간 일해온 곳이라 허전하고 슬펐지만 그래도 그 돈은 잘 챙겨놨다가 지연이가 힘들거나 결혼할 때 주겠다고 결심했어요. 가게를 정리한 후 저는 가끔 지연이의 가게에 나가 청소나 짜잘한 빨래 같은 일을 맡았습니다. 저희 모녀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그건 딸의 결혼이었습니다. 지연이는 30이 넘었지만 일하느라 아직 연애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거든요. 지연아, 너 요즘 만나는 사람 없어? 엄마도 참, 일 때문에 바쁜데 연애할 시간이 어딨어. 그래도 네 친구들 다 결혼했다면서 이제 너도 슬슬 결혼 생각해야지. 일도 좋지만 가정을 꾸리는 것도 중요해. 알았어, 알았어. 좋은 남자 있으면 바로 잡아서 결혼할게. 지연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한동안 딸의 연애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예쁜 나이에 일만 하는 것 같아 제가 다 안타까웠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갑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바빠? 아니, 별일 없어. 엄마가 바쁜 일이 뭐가 있겠어. 근데 그건 왜 물어? 있잖아, 엄마. 나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같이 식사라도 할래? 뭐?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 너 애인 생겼니? 우리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데 당연히 만나봐야지. 그 주 주말 딸과 함께 식당으로 가보니 얼굴이 하얗고 단정하게 생긴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뻘떡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을 소개했죠.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한영호라고 합니다. 아유, 뭘 일어나. 앉아요, 앉아. 반가워요. 지연이 엄마예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기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되나? 그래요, 그럼. 인물이 훤하고 참 좋네. 식사 자리는 즐거웠습니다. 예비사위감은 넉살이 좋아 처음 보는 저한테도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살갑게 대했어요. 딱 봐도 조용하고 침착한 저희 딸과는 많이 다른 성격이라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비사위감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난 거야? 아, 그게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지연 씨는 처음에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제가 지연 씨 보고 첫눈에 반해서 꾸준히 연락했습니다.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 우리 지연이 무뚝뚝하고 재미도 없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할까 했었는데. 아닙니다, 어머님. 지연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 아니어도 좋다고 쫓아다닐 사람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얼른 낚아챈 건데요. 사윗감은 제게 말하면서도 내내 지연이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절로 마음이 놓였죠. 무엇보다 일만 하고 살았던 딸의 곁에도 좋은 남자가 생긴 것 같아서 흡족했습니다. 소개를 받은 뒤 사윗감은 저희 집에도 자주 들렸습니다. 영호는 가리지 않고 밥도 잘 먹고 집안에 손볼 데가 있으면 알아서 고쳐주곤 했습니다. 볼수록 괜찮고 딸과도 잘 어울렸지만 결혼에 있어서는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사윗감의 수입이었습니다. 근데 지연아, 영혼의 회사가 중소기업이라고 했나? 영업팀 다니고 있는데 그건 왜? 중소기업 영업팀이면 너 괜찮겠어? 그래도 남자가 돈을 좀 벌어야 마음이 놓이는데. 엄마,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하잖아. 엄마도 영호 씨 봐서 알잖아. 누구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위해주는 거. 돈이야 내가 더 벌면 되지. 지연이의 말처럼 경제적인 부분만 빼면 영호는 좋은 남편감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처럼 다정했고 딸과 같이 있으면 지연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서 했죠. 공주 대접받는 모습을 보면 딸이 귀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고 저는 더 이상 사윗감의 형편을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은 1년 뒤 결혼했습니다. 직장에서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그건 기쁨의 눈물이었죠.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껏 고생한 세월이 다 보상받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결혼 후 딸 지연이의 사업은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직원도 여럿 두어야 했죠. 지연이는 직접 손님을 관리하면서 야근도 밥 먹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딸이 바빠질수록 사위는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딸이 돈을 잘 벌게 되니 사위는 그만큼 자기 일에 소홀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 와중에 딸은 임신을 했고 결혼 2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은 딸이 산후조리만은 제대로 하길 바랐습니다. 지연아, 고생했다. 근데 이제 애도 낳았으니까 산후조리라도 제대로 해야지. 너 임신했을 때도 계속 일하느라 얼마 못 쉬었잖니. 엄마, 안 그래도 애기도 낳았으니까 조금 쉬려고.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런데 그동안 가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아,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 내 대학 후배인데 강신이라고. 지금 우리 샵에서 실장으로 있는데 강 실장한테 맡기면 될 것 같아. 그래? 믿을 만한 후배야? 그럼 내가 샵 차렸을 때 직접 와서 같이 일하고 싶다고 했었거든. 학교 다닐 때도 나랑 친했어.
성격도 좋고 일도 잘해서 믿고 맡길만 해. 딸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위해 일을 잠시 쉬었고, 저는 그 기간 내내 딸의 집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딸은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오랜만에 일에서 벗어나 평화로워 보였어요. 엄마, 나 진짜 행복해요. 아기 냄새가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 그치? 나도 너 그렇게 키웠어. 지연아, 지금은 네 몸조리하고 애 키우는 게 제일 큰일이야. 일은 천천히 해도 되니까. 맞아. 나 이참에 1년 정도 쉬려고. 애도 직접 키우고 싶고, 샵은 강 실장이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그이도 자주 가서 살펴본다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 지연이가 아들을 낳고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손자 원준이도 제법 컸고, 딸은 서서히 다시 일할 준비를 했죠. 저는 조금 더 집에서 쉬었으면 했지만, 딸은 꿈이 있었어요. 지연아, 너 다시 일 시작해도 괜찮겠어? 엄마는 네가 좀 더 쉬면서 원준이랑도 시간 더 보냈으면 좋겠구만. 샵은 그 후배가 잘 운영하고 있다며. 그렇긴 한데, 엄마, 사실 나 예전부터 해보고 싶은 일이 있거든. 화장품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우리 샵 이름 걸고 말이야. 지금 시작하면 될 것 같아. 그래? 그래도 너무 고생은 하지 말고 몸 챙겨가면서 해. 알겠지? 딸은 다시 샵으로 출근하게 되면서 화장품 만들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 조사를 하고 제조업체를 찾아다니며 밤 늦게까지 공부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달을 준비한 끝에 첫 번째 제품이 완성됐습니다. 처음에는 샵에서만 쓰려고 했었는데 그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딸 지연이는 그걸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내가 만든 화장품 말이야. 샵에 오는 사람들이 한 번씩 써보고 좋다면서 다들 몇 개씩 사가는 거 있지? 진짜? 잘 됐네. 지연이 네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 한서방한테도 말했는데 이 화장품 가지고 좀 더 크게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사업을? 아유, 그래. 지연이 너야 워낙 똑부러지니까 뭘 하든 걱정은 안 한다. 하고 싶으면 해야지. 근데 원준이가 걱정이다. 한서방도 일이 있으니 올해는 못 봐줄 거 아니야. 내가 하루 종일 있을까? 엄마가? 아니야. 나 가사 도우미 구하려고 했어.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가사 도우미? 그것도 돈이 얼마나 드는데. 됐어. 원준이는 엄마가 책임지고 봐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일해. 저는 딸이 힘들게 번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일도 안 하는데 딸의 집 살림이랑 애 보는 걸 해줄 수 있었죠. 지연이가 본격적으로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면서 에스테틱을 비우는 날이 많아지자 사위도 회사를 그만두고 샵에 나가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가 사업에 관련된 사람을 만나며 일하는 동안 사위는 샵 직원 관리나 운영을 도맡아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사위의 행동이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사실 별로 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굳이 사위가 없어도 잘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괜히 회사를 그만둔 것만 같았습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회사를 그만둔 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사위가 너무 제 딸만 믿고 게으르게 생활하는 것 같아 불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집에 가서 손자 밥 챙기고 집안일을 하면 사위는 늦지막이 일어났습니다. 아, 장모님 오셨어요? 근데 자네는 지금쯤 가게에 있어야 할 시간 아닌가? 아, 어제 일하다가 너무 늦게 들어와서요. 지금 씻고 바로 나가봐야죠. 사위가 이러고 있는 동안 딸은 화장품 만드는 게 쉽지 않은 듯 했어요. 새로운 제품을 내기 위해 공장과 미팅을 하고 성분 하나하나를 검증하느라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죠. 옆에서 보는 제가 다 안타까울 정도로 노력을 했죠. 하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악몽처럼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납품된 제품 중 일부에서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는 항의가 들어온 거죠. 이를 해결하고 지쳐 들어온 딸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어떻게 됐어? 잘 해결됐어?
그게 엄마, 아무래도 화장품을 전부 다 회수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직접 하나씩 다 테스트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 전부 다 회수를 해야 한다고? 아이고, 이를 어쩌니?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야? 성분 하나가 잘못된 것 같아. 분명 내가 다 확인했는데. 딸은 제 앞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 노력, 돈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죠.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위로밖에 없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회수 비용이었습니다. 이미 큰 돈이 들어갔는데 재생산까지 하려면 그 몇 배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은행과 투자처를 알아봤지만 자신의 신용만으로는 쉽지 않았어요. 전화기를 붙잡은 채 울먹이는 딸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위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어요. 제가 한 번은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한서방, 자네는 지연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안 보이나? 이렇게 가만히만 있을 거야? 장모님, 저도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위에게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정말 망했다 싶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딸이 후련하고 기쁜 얼굴로 집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엄마, 여보, 이제 살았어. 해결됐어. 지연아,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우리 가게에 오랫동안 손님이었던 사모님이 있거든. 그분이 내 사정 알고는 사모님이 아는 투자처로 연결해 주겠다고 하셨어. 이제 살았어. 세상에,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그 사모님한테도 너무 고맙네. 딸이 그동안 성실하고 믿음직스럽게 일하는 모습을 봐왔던 손님 중 한 명이 도와준 끝에 며칠 뒤 투자 계약이 성사되었고 제 딸은 가까스로 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품은 다시 출시되었고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됐어요. 모든 일이 잘 풀렸지만 어쩐지 딸의 얼굴이 허전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걱정이 있는 것 같았죠. 지연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일도 다 잘 됐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일은 무슨,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아무 일 없어.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았지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방도는 없었어요. 딸은 어릴 때부터 힘든 일이 있으면 절대 먼저 말하지 않는 성격이었으니까요. 딸의 화장품은 해외에서 더 큰 반응을 얻어 수출 계약까지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집안일은 거의 제 몫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해외 출장을 가게 됐고 그동안 제가 집에서 지내며 손자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딸이 출장을 떠난 날 사위가 제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거 어쩌죠? 저도 지방 출장을 가야 해서요. 자네도? 며칠이나? 올해는 아니고 이틀이요. 그래, 알았네. 잘 다녀와. 원준이는 내가 잘 돌볼 테니까. 원래는 미루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장모님 계시니까 안심이 됩니다. 그럼 저 다녀오겠습니다. 사위는 딸이 해외에 가 있는 동안 출장이다 일이다 해서 거의 집을 비우다시피 했습니다. 어느덧 며칠이 흘러 딸이 돌아오기 하루 전이었어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손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 앞에 택배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사위 앞으로 온 택배였어요. 그걸 챙겨 들어와 거실 한 구석에 놓고 부엌에서 손자 간식을 만들었죠. 다 만들고 손자를 데리러 거실로 나가자 손자가 뭔가를 가지고 놀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그건 사위 앞으로 온 택배였습니다. 물건을 죄다 빼내서 가지고 놀고 있었죠. 저는 허겁지겁 그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더군요. 묘하게 생활감이 느껴지는 속옷에 칫솔, 그리고 사진 뭉치까지. 저는 그 사진을 확인한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사위와 한 여자가 꼭 붙어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렇게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수십 장이었어요. 누가 몰래 찍은 게 아닌 분명 그들 스스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연인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다정했죠. 저는 손이 덜덜 떨렸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눈을 씻고 다시 봐도 그건 분명 사위였죠. 당장이라도 전화를 해서 따지고 싶었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위보다는 딸에게 말하는 게 먼저였고, 이 모든 물건이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괜히 얘기했다가 사위가 다 없애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물건을 다 챙겨서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사위가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장모님, 혹시 저한테 온 택배 있었어요? 택배? 없었는데 왜? 뭐 올 거 있나? 네. 네. 친구가 뭘 보낸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나 보네요. 사위는 제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한 채로 집안을 서성거리다가 곧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문 밖에서 엿들어 보니 사위는 잔뜩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야, 강신이, 너 택배 보낸 거 맞아? 나한테 장난한 거 아니지? 대체 뭘 보낸 거야? 똑바로 말 안 해? 너 지금 어디야?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바로 갈 테니까. 강신이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딸이 믿고 의지했던 대학 후배이자 같이 일했던 실장이란 여자였죠. 사이는 그 강 실장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딸의 후배랑 불륜을 저질렀다는 게 기가 막혔어요. 사이는 안방에서 나오더니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갔다 와야겠다며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음 날 딸이 돌아왔고 저는 망설이다가 택배 상자를 딸에게 건넸습니다. 딸은 상자를 열어보더니 사진들을 보며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지연아, 사이 앞으로 온 택배였는데 내가 챙겨뒀어. 한서방은 이런 게 왔는지 아직 모른다. 한서방 바람 피우고 있는 것 같아. 그 여자 강 실장 맞지? 네 대학 후배라던. 지연아, 너 괜찮니? 엄마, 한서방 바람난 거 나 알고 있었어. 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어요. 분노도 눈물도 없이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처럼 말이죠.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냐고 물었더니 딸은 자신이 알고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예전에 화장품 성분 문제로 난리가 났을 때 있잖아. 그때 재료엔 아무 문제가 없었어. 아무래도 그게 이상해서 그 일을 계속 조사했어. 근데 에스테틱 직원 중 한 명이 몰래 말해주더라고. 강 실장이 내 사무실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뭐야, 그럼 그 일도 강 실장이 그랬던 거야? 응, 그 직원 말이 걸려서 조사해봤더니 강 실장이 나 몰래 원료를 바꿔치기 한 거야. 강 실장 몇 달 전에 가게 관두고 자기 샵 냈거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따지려고 늦은 밤에 그 샵으로 갔는데 그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나더라. 한서방이 거기 있었어. 딸은 바빠서 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어떻게든 성공해보겠다고 일하는데 사위는 그런 때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말을 듣고는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설마 하고 몰래 가서 봤더니 그 인간이랑 강 실장이 서로 껴안고 웃고 있더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지연아, 너 그럼 화장품 사업 다시 잘 되고 나서도 표정이 안 좋았던 게 한서방 바람 때문이었어? 응. 그날 이후로 솔직히 일도 사람도 다 싫었어. 둘 다 내 인생을 망가뜨렸잖아. 내가 그 둘을 얼마나 믿었는데. 근데 엄마, 그동안 증거 하나 못 잡아서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이런 게 택배로 굴러 들어왔네. 딸은 어이없는 듯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사진을 천천히 한 장씩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죠. 이런 사진은 둘만 가지고 있을 텐데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 싸웠던지 헤어졌던지. 어쨌든 이건 강 실장이 보낸 것 같아. 엄마, 내가 한서방 믿은 게 너무 후회돼. 엄마한테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 미안해. 지연아, 미안하긴 네가 뭐가 미안해. 바람핀 놈이 잘못이지. 내가 그런 놈을 몰라보고 허락했던 게 한이다. 이제 됐다. 더는 봐줄 이유도 없어. 지연이 네가 능력 없는 것도 아니고 너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건 하늘이 도운 거야. 지연아, 이것들 가지고 이제 끝내자. 깨끗하게 정리해. 딸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1시간쯤 지난 뒤 아무것도 모르는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제 딸이 돌아온 걸 보고는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여보 왔어? 내가 공항까지 데리러 갔어야 했는데 급하게 만날 사람이 있어가지고 미안. 만날 사람? 누구? 어? 그게 그냥 뭐 사업적으로 만날 사람이지. 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사위 앞에 택배 상자를 내던졌고 그 안에 들어있던 사진과 옷가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걸 본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제 딸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여보, 지연아, 내 말 좀 들어줘. 나는 진짜 안 된다고 했는데 강 실장, 강신이 그 여자가 계속 쪼른 거야.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래도 나는 너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서 헤어지자고 그만 만나자고 했더니 그 미친 여자가 억하심정으로 이런 거 보낸 거라니까. 야, 한영호, 내가 화장품 때문에 힘들었을 때 너 그때도 둘이 만나고 있었지? 왜? 나 망하면 나랑 이혼하고 강신이랑 살려고 그랬냐? 어? 지연아, 나 진짜 억울해. 그 여자가 말했어. 너 사업 망할 거라고. 너 망하면 자기한테 오라고. 내가 그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내가 그래도 원준이 아빠잖아. 사위는 눈물까지 흘리며 싹싹 빌었지만 옆에서 그 말을 듣던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사위는 딸이 망하지 않고 성공했기에 옆에 붙어 있는 거였고 망했더라면 그 불륜녀에게 갔을 게 분명했죠. 그 생각이 들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서방, 듣자 듣자 하니까 내 딸이 그때 잘못돼서 망했으면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려고 한 거야? 어? 자네 그렇게 돈만 보는 사람이었어? 우리 지연이는 결혼할 때 자네가 지연이보다 못 벌어도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애야. 근데 자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아니, 장모님, 그게 아니라. 제 말에 사위는 아차 싶은 표정이었고 말까지 더듬으면서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모녀는 사위를 용서하지 않았고 결국 둘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명백한 불륜의 증거가 있었기에 사위는 이혼 소송에서 완전히 패소했죠. 법원에서도 모든 귀책 사유를 사위에게 돌렸고 재산 분할도 최소한으로 받았지만 그마저도 전부 위자료로 딸에게 넘어갔습니다. 결국 사위는 빈손으로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딸이 마련했던 그 집에서 자기가 입던 옷 한 벌만 들고 말이죠. 이혼 후 한동안은 딸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밤마다 혼자 눈을 감고 있으면 아직도 그 일이 떠오른다며 울곤 했지만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강해진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마음 한켠이 여전히 불편했어요. 딸은 괜찮다 했지만 제겐 도무지 분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그 강 실장이라는 후배가 밉지도 않아? 그 여자한테도 복수해야지. 가만둘 거야? 엄마, 다른 사람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흘린다고 하잖아. 진짜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나 봐. 왜? 강 실장도 무슨 일 있대? 한영호 그 인간 말이야. 이혼하고 나서 완전히 망했잖아. 경력도 변변치 않아서 취업도 못했나 봐. 그리고 그렇게 된 게 전부 다 강 실장 탓이라고 생각했는지 강 실장이 샵에서 불법 시술하는 걸 직접 고발했대. 나 참, 그렇게 못난 놈인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서 강 실장은 어떻게 됐어? 그 일로 강 실장 샵이 폐업하고 조사까지 받고 있다던데. 참 웃겨. 내가 굳이 복수를 안 해도 서로 알아서 무너지고 있으니까 말이야. 딸의 그 말에 저는 묘하게 시원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 듯 했죠. 딸은 이제 정말 괜찮다면서 어떤 일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그 두 사람 미워하면서 안 살 거야. 인간 같지도 않은 그 둘 미워하면서 살기에는 내 시간도 모자라. 깨끗이 있고 더 열심히 살 거야. 그게 진짜 복수인 것 같아. 그 뒤로 딸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예전엔 잠도 줄여가며 일하던 딸이 이제는 직원들에게 맡길 줄도 알고 무엇보다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손자 역시 건강하고 밝게 자랐고 재롱을 볼 때마다 하루의 피로가 다 녹아내리죠.
딸은 바쁜 와중에도 늘 가정을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셋은 매일 저녁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딸이 아이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저는 조용히 그 둘을 바라봅니다. 따뜻한 밥 냄새, 웃음소리, 그 속에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마주 앉아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 하고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저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일엔 함께 웃고 힘든 일엔 서로의 어깨를 내어주는 그런 날들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평범하고 잔잔한 저녁이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